주가 왜 이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윤수 에릭의 거장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오늘 해주실 얘기는 뭔가요? 네, 요즘 자산 시장이 좀 이상 신호가 표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신용등급 감등부터 시작해서 감세안을 발표했는데 시장이 좋아할 거라고 했는데 채권 금리가 갑자기 오른다든지 이 미국 주식이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또 비미국 주식에 비해서 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든지 그리고 지금 또 달러 지수도 완전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이 엄청 또 떨어지고 있고 이런 이상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 근데 이런 현상을 큰 맥락에서 아주 예전부터 설명한 거장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레이 달리오인데 레이 달리오 뭐 워낙 유명하죠. 세계 최대 헤지펀드 창업자고 그리고 매크로 투자자입니다. 매크로 투자자라고 하면 이제 거시경제 변화를 포착해서 그걸 토대로 투자한 사람을 말하는데 이제 레이 달리오의 특징은 거시경제를 단순히 뭐 금리, 환율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아주 긴 역사적인 맥락에서 역사적인 이런 패턴이 있었는데 지금 과거에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될 거다라는 그 역사의 법칙을 토대로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레이 달리오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는 뭔가 전혀 다른 형태의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이제 우리는 다른 시대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우린 지금까지 어떤 시대를 살아왔나? 레이 달리오의 정의를 따르자면 일단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죠. 80년대 전. 그때부터 이제 미국의 일극 체제가 시작됩니다. 물론 이제 소련과의 패권 경쟁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국이 패권을 잡고 있다가 40년 전부터 본격적인 이제 글로벌화, 세계화가 시작되고 이때부터 이제 디플레이션의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게 됩니다. 이건 이제 1955년부터 지금까지의 미국의 기준금리를 나타낸 건데 네. 보시면 1980년대 초반 82년부터 40년간 계속 금리가 쭉 우하향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물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낮아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축복의 환경이죠. 그런 환경에서 살다가 이제 15년 전 2010년대부터 2020년까지 미국 자산의 시대였다고 다시 정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주식이나 채권보다 미국의 자산이 월등히 좋았던 시대를 얘기하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바로 체감이 될 텐데 이 그래프는 이제 미국 자산과 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주식들을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미국 주식이 다른 나라 주식들에 비해서 훨씬 잘 해나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2015년까지는 과거 이 밴드 내에서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2015년 이후로 이 밴드를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미국이 다른 나라 주식들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보였던 시대고 근데 이제 레이 달리오는 이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대에 들어가느냐? 현대 중상주의 시대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상주의가 그거잖아요. 16세기에서 18세기에 있었던 이제 경제 사상인데 한마디로 이제 부의 원천이 뭐냐? 부의 원천은 금이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부를 늘리려면은 수출을 해서 금화를 벌어 들여오면은 국가의 부가 느는 거고 네. 수입을 해서 나라에 있는 금화가 빠져나가면은 그거는 나라가 약해지는 거다. 그래서 수출을 장려하고 이제 수입을 죄악시하고 이런 맥락에서 또 그 당시에 이제 식민주의가 굉장히 또 성행하지 않았습니까? 식민지를 만들어서 그 나라에 있는 금들을 다 가져오고 이런 시기였는데 지금 다시 그 시기가 도래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는 다른 나라에 무역을 하기보다는 네. 상생하고 공존하고 자유무역하기보다는 상대를 죽여야지 내가 더 강해진다. 그러니까 상대 나라에 있는 금을 뺏어와야지 우리나라가 강해진다라는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네. 지금도 이 관세 전쟁에서 이런 사상들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중상주의 시대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얘기 중에 핵심이 될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그럼 이런 변화의 증거가 뭐냐에 있어서는 5가지 요인이 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어떻게 보면 투자의 거장이자 역사적으로도 통찰력이 높은 레이 달리오가 새로운 흐름에 접어들었고 그 흐름을 설명하는 5가지 힘이 있다. 그 5가지 힘이 뭔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시대를 말씀드렸는데 그 시대를 결정짓는 거는 그 시대의 패권국이 어떤 나라냐 이게 가장 큰 요인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이 패권국의 흥망성쇠를 과거부터 한번 역사를 쭉 보니까 5가지 요인으로 결정이 되더라. 그 5가지 요인이 부채, 화폐, 경제 역학. 한마디로 이제 경제적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이 이제 그 나라 안에 있는 국내 갈등, 그리고 패권국과 다른 나라 사이의 국제 갈등, 그리고 기술의 발전, 자연재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이 5가지 요인들 중에서 3가지 요인에 지금
사이클이 넘어가는 변곡점이 나타났다는 신호가 포착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제적 요인, 국내 갈등, 국제 갈등에서 이제 패권국의 운명이 바뀌는 그 사이클 전환에서 나오는 그런 역사적인 신호가 포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포착된 변화의 징후가 뭔가요? 네, 우선 첫 번째로 경제적 요인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레이 달리오는 이 경제 요소를 부채를 중심에 놔두고 설명을 합니다. 이 예. 그래프는 레이 달리오가 항상 설명할 때 쓰는 그래프인데요. 이 작은 물결은 단기 부채 사이클이고 예. 긴 물결은 장기 부채 사이클인데 그러니까 단기 부채 사이클은 한마디로 우리가 2020년 코로나부터 지금까지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서 물가가 오르고 자산 시장에 버블이 끼다 보니까 금리를 올려서 이것들을 잡기 위해서 물가를 잡으니까 이제 자산 시장과 경제가 하락하는 그 패턴을 나타내는 건데 이 단기 부채 사이클이 반복이 될수록 예. 장기적으로는 부채가 점점 더 쌓여갑니다. 왜냐하면은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그럼 이제 자산 시장이 내려가고 경기도 하락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빚을 못 갚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정말 디폴트 사태가. 그럼 이제 원래는 이런 기업들, 빚을 못 갚는 기업들, 빚을 못 갚는 채권들은 그대로 그냥 망하게 두거나 디폴트하게 둬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경제 피해가 너무 크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거 우리가 살게. 이거 구제불능인 자산, 구제불능인 기업도 우리가 다 처리해줄게. 우리가 살게 하면서 점점 부채가 쌓이다가 그러다가 이 부채를 더 이상 소화 못하는 이 시점이 옵니다. 그게 바로 이 장기 부채 사이클이 딱 떨어지는 시점인데 이 장기 부채 사이클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 신호들이 지금 포착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패권국이 부채가 감당이 힘들어지니까 일단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패권국이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타국의 채권을 강매합니다. 미국 채권사, 우리나라 채권사라고 강매하고 그리고 적대국의 자산과 부채를 동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자신 패권국의 자산이 돋보여야 되기 때문에 경쟁국의 자산을 아주 매력 감소시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러시아 자산을 동결해 버렸잖아요. 미국이.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디폴트가 될 것 같으면 그냥 뭐 배째라 식으로 디폴트 해버린다든지 만기가 돌아왔는데 만기 좀 더 늘린다라고 만기 연장을 해버리고 이도저도 안 되면은 돈을 찍어서 해결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 정부 자산의 재평가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부채가 많다고 니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산 실사해보니까 부채는 생각보다 적고 우리 자산의 가격이 저평가됐다라는 식으로 스스로 자산을 재평가하고 그리고 이 패권국의 국력이 약해지니까 그 국가 안에 있는 자본이 밖으로 나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자본을 통제시킵니다. 나가면 세금을 엄청 물린다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통제시킨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도저도도 안 되면은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서 새로운 화폐를 유통시켜서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패턴들이 과거 패권국에서 관찰이 되는데 이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관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 설명을 들으면서 이 많은 것들이 연상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왔던 내용들을 하나씩 지금 짚어주시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미국의 모습과 흡사한 부분도 일부 있네요. 그 다음에 내적인 요인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국내 요인은 한마디로 이제 한 국가 내에서 생기는 갈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민주주의에서 독재로 가는 그런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극화가 극심해지다 보니까 서로 다른 사회 집단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심화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치를 타협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갈등이 심해지니까 타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실종되고 그러니까 자기 집단의 의견만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 법치도 안 따릅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어떤 결정이 났는데 우리 집단이 원하는 그런 결정이 아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을 공격한다든지 이런 식의 사태들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폭력이 득세해서 뭐 내가 싫어하는 상대 집단을 테러를 한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극한의 갈등 시기잖아요. 폭력이 빈번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에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 말고 민주주의 아니더라도 어떤 강력한 한 명의 철인이 나타나서 철권 통치로 이 모든 갈등을 잠재우고 통합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민중들이 스스로 독재자한테 권력을 넘기게 된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 민주주의에서 파시즘으로 이행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갈등의 심화를 방금 말씀해 주셨고 국제적인 요인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국제적인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패권국과 이 도전자 사이에
그 갈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이거는 다자주의에서 일방주의로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자주의는 우리가 어떤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각국이 협력을 해서 뭔가 해보자고 일방주의는 힘의 논리죠. 근데 이제 이 다자주의에서 일방주의로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 흐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우리가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쟁에 지쳐서 다자주의가 등장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윌슨 대통령이 당시 미국에 민족 자결주의를 부르짖고 막 국제기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예. 각국이 협력을 해서 그게 실패했죠. 2차 대전이 발발하고 이제는 진짜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국제기구에 더 힘을 실어주고 더 각국의 나라들이 협력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화가 된 게 다자주의 흐름이 쭉 이어지다가 지금 다시 일방주의로 돌아가는데 근데 과거 패턴을 보면은 일방주의로 넘어가는 게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빵 터지고 그게 연속으로 발생을 한다. 예.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 충격적인 사건의 첫 시작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최근 발언들을 보면은 뭐 파나우나에 대한 발언도 있고 그린란드 발언도 있고 캐나다 발언도 있고 이렇잖아요. 예. 근데 이게 작년이라면 2024년에 미국이었다면은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를 미국에 편입시킨다 이런 발언을 하는 네네. 게 아무도 상상은 못했지만 그렇죠. 이제 좀 익숙해졌다는 거죠. 사람이 예. 적응의 생물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일방주의로 넘어가면서 이제 힘의 논리가 지배한 세상이다 보니까 동맹 구조가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이념과 이런 관계에 있어서 동맹을 유지했는데 지금 각 우리나라의 생존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럼 얘네 쪽이 붙는 것보다 얘네랑 붙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동맹 구조가 변화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관찰됐었고 지금도 관찰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 밖에도 아까 앞서서 기술혁신이라든가 자연재해 같은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다 주셨는데 지금 쭉 말씀 듣고 보니까요. 진짜 세상이 바뀔 때는 특정 요인만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닌데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그리고 내부의 정치적 요인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쭉 지금 일갈해 주시니까 야 진짜 뭔가 큰 변화가 있는데 라는 느낌이 저도 확 드는데 레이 달리오는 이런 변화 속에서 미국의 자산 역시 결국은 재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미국 자산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융에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 자산에 대해서 이 자산은 위험 자산이니까 좀 추가적인 수익률을 요구하는 그런 걸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달리오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 자산에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없었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냐하면 미국 주식 최고고 예. 미국 채권? 미국이 망하겠어? 미국 달러? 패권국에 통하니까 전 세계에 통하니까 달러가 제일 안전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채권금리 같은 경우도 변동은 있었지만 그 과거의 그 변동의 이유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가 올랐다가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은데 금리가 내렸다가 이런 비즈니스 사이클의 변동에 의한 자산 가격의 변화였다면 지금은 미국이란 나라의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한데 미국이란 나라가 근데 부채가 심한데도 채권을 더 찍어낼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 국가에 대한 우려가 이제 자산 가격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름대로 이러한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도 전부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라도 이해를 하고 있을 텐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카드를 꺼내놨잖아요. 근데 뭔가 요즘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럼 요즘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가격의 변화가 이 시작일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왼쪽이 해외 국가들이 얼마나 이제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가,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고요. 예. 오른쪽은 그 자산의 흐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 왼쪽 그래프에서 파란색이 미국의 동맹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미국 주식과 미국 채권의 비중이고요. 주식하고 채권 다예요. 네, 미국 예. 주식 중에서 이제 동맹국이 얼마나 가지고 있고 네.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근데 보시면 미국 자산의 대부분을 동맹국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사이클이 변화하게 되면 동맹 구조가 변화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우리나라가 살려면 어디 붙어야 되지? 미국에 계속 붙다 보니까 미국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네. 그럼 우리가 미국 자산의 노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국이 우리의 약점을 잡고 있다는 거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 동맹들이 이제 돈을 빼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른쪽은 그 동맹국들이 미국에서 돈을 얼마나 들여놓고 빼고 있는가를 나타낸 건데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급격히
이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에서 돈을 빼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이 흐름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지금 이 상황을 마무리해보자, 좀 무마하고자 뭐 유예도 하고 뭐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먹히는 모양새죠. 그 실제로 베센트 장관이나 이 트럼프 정부와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평가되는 또 투자 거장이 빌 에커먼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이 트럼프 정부의 전략이 그거였던 거거든요. 전반기는 관세로 좀 채찍으로 때리고 예. 후반기에는 감세나 규제 완화로 미국으로 끌어들인다. 당근으로. 그런 것 같았는데 이제 시장의 기대가 이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감세?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안 좋아하네. 예. 그러니까 이게 당근이 안 먹힌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제도 뭐 유럽의 관세에 물리는 거 좀 유예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고 뭐 중국 관세도 유예를 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트럼프가 뭐 계속 유예를 하고 아예 그 극단적으로 관세 없던 일로 합시다. 이러면은 다시 모든 일이 원상복구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늦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한마디로 신뢰는 쌓기에는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미 정체굴이나 혼돈이 너무 심해지고 거대한 자산이 한번 움직였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무효화시킨다 하더라도 이 흐름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정부가 아예 바뀌어서 네. 트럼프와 좀 반대되는 행정부,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다음 차기 정부로 집권하면은 다시 흐름대로 돌아오느냐에 있어서도 트럼프 1기 때 행했던 정책들이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도 일부 진행이 됐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반세계화적인 탈세계화적인 흐름도 바이든 정부에서 러시아를 제재했잖아요.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고 그 흐름이 이어졌던 것 같이 트럼프 말고 민주당 정부가 다시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모든 흐름을 다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개인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레이달리오 같은 경우는 이 우선 미국 자산의 노출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질서가 바뀔 건데 예. 뭐 어떤 나라의 국력이 정확히 어떤 나라가 더 강해지고 득세하고 뭐 세계 질서의 다음 패권국이 누가 되고 이런 거는 알 수 없다. 근데 다만 미국이 약해지고 그리고 어떤 나라가 강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분산 투자로 분산을 해놔야지 예. 이런 리스크를 좀 해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런 흐름과 더불어서 주목받는 게 금 아니겠습니까? 예. 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만국 공통으로 인정받는 이 귀중한 귀금속이다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금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는데 그러면 금이 대안이냐? 금이 당분간 유망하겠지만 이 장기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왜냐하면은 금의 시가총액이 금 편이 아닙니다. 한 14조 달러 정도 되는 예.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자금을 받아줄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이 또 영구적인 대안이 되기는 힘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진짜 자산 시장 자체도 큰 변화를 이제 직면하기 직전인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흐름에서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오늘 달리오에 얘기해서 생각해 볼 만한 점은 어쨌든 달리오가 얘기하는 게 이 세계 질서가 바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지적들이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이 패권국일 시절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러시아와 국력 경쟁을 했습니다. 그때가 그걸 이제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영국의 패권이 이제 지고 있다. 러시아가 새로운 패권국이 될 거다. 그레이트 게임에서 영국이 밀리고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영국이 오히려 패권을 좀 더 가지고 갔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과거에도 이제 중국이 뭐 2020년, 2010년 되면 미국을 역전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은 역전하지 못하고 있죠. 달리오 예. 역시도 뭐 친중 인사라고 많이 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달리오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스탠스가 좀 바뀌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또 패권을 빨리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 빨리 차지하고 못하고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투자해서 윕소라고 하잖아요. 변곡점인 줄 알았는데 변곡점이 아니라 단순히 튀는 부분을 윕소라고 하는데 이게 역사에서도 변곡점이 아니라 윕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달리오가 얘기한 이제 미국 자산에 대한 얘기는 결국 밸류에이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 자산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생긴다면은 그러면은 미국 주식, 미국 채권, 달러의 적정 가치는 얼마일까? 그럼 지금 적정 가치에 비해서 미국 자산이 얼마나 더 과대평가되거나 혹은 과소평가된 걸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은 미국 자산이 내가 봤을 때는 이만큼 과대평가됐으니까 내 분산 투자에 있어서 뭐 내 지금 뭐 미국 주식을 내가 들고 있는 주식 중에서 뭐 한
반, 뭐 70% 들고 있는데 이거를 좀 조정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산 시장의 변화에 오늘 아주 거시적인 흐름으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수 에릭의 거장연구소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